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텔러 유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부자 아빠의 자녀 교육법입니다.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로 많이들 아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시죠. 그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요. 자녀가 없으시더라도 경제적인 공식을 알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의 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은행은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교육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산업시대를 지나 나날이 변화하는 정보시대에 들어서면서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닥뜨리고 있다.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앞으로 다가올 멋진 신세계를 대처할 만큼 적절한가? 산업시대에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더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회가 지금처럼 빨리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만으로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은퇴를 앞둔 수백만 베이비붐 세대 중 많은 수가 새로운 세상에 걸맞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역사상 처음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과 똑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의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교육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가? 당신이 받은 교육의 성공 여부를 언제 알 수 있을까? 25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최종 성적표를 받을 때? 아니면 65살에 일에서 완전히 은퇴할 때? 미국 정부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65살 이상 노인 100명 가운데 1명은 부자이고 4명은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5명은 아직도 일을 하고 56명은 정부나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며 나머지는 이미 고인이라고 한다. 이 책은 몇백 명 중 1명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56명의 노인들이다. 나는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가 그중 1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나는 은퇴하고 나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 은퇴를 하고 나면 생활비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비용도 있다. 바로 의료비이다. 의료비는 문자 그대로 수백만 노인 인구의 생사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노인들이 받아온 교육은 그들이 노년의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게 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노인들이 처한 공경과 당신 자녀의 교육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 두 개의 질문에는 각각의 대답이 존재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노인들이 스스로 돈을 낼 수 없다면 결국 당신의 자녀가 수백만에 달하는 노령 인구의 의료비를 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당신의 아이들이 현재 받는 교육만으로 은퇴 후 정부의 재정 및 의료 지원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까? 규칙이 변했다. 산업시대의 규칙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복지 혜택이 많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거기에 평생 종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20년쯤 일하다 은퇴하면
기업과 정부가 남은 생을 돌봐주었다. 하지만 정보 시대에는 규칙이 변했다. 이제는 학교에 가고 좋은 점수를 얻고 일자리를 구하고 그런 다음 그 일에 맞게 자신을 끊임없이 재교육해야 한다. 새 회사를 찾고 새 일자리를 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교육한다. 그런 다음 충분한 돈을 모아 65살이 넘은 뒤에도 안락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65이 지나고 그 뒤로도 오래오래 살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시대를 규정하던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E = mc 스퀘어였다. 반면에 정보시대를 의미하는 이론은 무어의 법칙이며 그것은 18개월마다 정보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발전했다. 다시 말해 변화를 쫓기 위해서는 18개월마다 거의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산업시대에는 변화가 느렸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아주 오래 써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금방 낡은 것이 된다. 무엇을 배우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배우고 변하고 새 정보에 적응하는가이다. 내 부모님은 대공황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게 늘 약간의 걱정과 우려가 섞인 목소리로 학교를 졸업한 다음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다. 산업시대와 정보시대의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를 소개한다. 산업시대에는 고용주가 당신의 은퇴 계획을 책임졌다. 정보시대에는 피고용인인 당신이 은퇴 이유를 책임져야 한다. 65살 이후에 돈이 떨어지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지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시대에는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높아졌다. 정보시대에는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낮아진다. 산업시대에는 사람들이 평생 직장에서 일했다. 정보시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자유롭게 옮겨 다닌다. 산업시대에는 똑똑한 아이들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다. 정보시대에는 운동선수나 영화배우, 가수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의사나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은 산업시대에 비해 적은 돈을 번다. 산업시대에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경제적 공경에 빠지면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정보시대에는 점점 더 많은 정치가들이 사회보장제도 같은 정부 주도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당신과 나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무언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할 때면 이미 그것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날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의 변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기 때문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학교 성적이 좋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은 경제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은행이 우리의 성적표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요구한다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이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주려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의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개인적, 경제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일러줄 것이다. 오늘날 당신의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 그 아이들이 직면한 미래에 대해 적절히 대비시키고 있는가? 기존의 학교 체제는 당신 아이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는가? 아이들이 학교를 싫어하거나 학교 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적이 좋으면 평생 직업적 성공과 경제적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당신의 자녀는 전통적인 학교에 가야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까지 배운 것은 잊으라. 어른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나는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 부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거나 똑똑한 사람들에게 더욱 똑똑해지게 가르치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항상 이런 말만 듣는 사람에게 부자가 되기를 가르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러다가 돈을 잃게 되면 어쩌려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공짜로 일을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절대로 빚을 지지 말아라. 착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위험은 피하고요. 부자가 되면 난 건방지고 못된 사람이 될 거야.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식탁에서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난 돈에 관심이 없어. 난 그럴 형편이 안 돼. 그건 너무 비쌉니다. 이런 식의 문장이나 질문은 깊게 뿌리 박힌 개인적인 인식에서 비롯된다. 나는 내 수업의 수강료를 올리면 이런 말들은 사라지고 만족스럽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은 금물. 부자 아빠는 전문 치료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돈이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분은 나와 아들 마이크에게 나는 그럴 형편이 못 돼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대신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셨다. 어떻게 하면 그럴 형편이 될 수 있을까? 난 그럴 형편이 못 돼 라고 말할 때마다 내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그럴 형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음으로써 나는 내 자신이 부자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돼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이들이 돈을 달라고 부탁하면 이렇게 말해라. 법과 도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렴. 이 두 개의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그럴 형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마음을 열고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그럴 형편이 못 된다는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 굳게 마음을 닫는 것이다. 이 책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은 끄집어낸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에두카레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는지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그럴 형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음으로써 내 안에 존재하는 부자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었다. 반면에 나는 그럴 형편이 못 돼 라고 말할 때에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강화하는 것이다. 강력한 자기 인식을 갖는다는 것. 언젠가 교사인 내 진짜 아버지가 어떤 유명한 연구에 대해 내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시카고 교육기관에서 수행한 실험으로 연구진은 일부 교사들에게 실험 대상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교사들에게 그들이 교사로서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고 또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만이 그들의 학급에 배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교사들은 학생들도 그 부모들도 그러한 실험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모를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조사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상대로 교사들은 아이들의 성적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으며 늘 이렇게 비범한 아이들만 가르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숨겨진 사실이 있었다.
사실 그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아이들 역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고 그들도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은 좋았다. 아이들과 교사들은 뛰어나고 똑똑하다고 인식되었기에 훌륭한 성과를 거뒀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당신 아이에게서 천재성을 볼 때 그 아이가 더욱 똑똑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신이 당신 아이를 부자로 본다면 그 아이가 더 부자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과 똑같은 인식을 갖도록 가르친다면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그런 모습으로 각인될 것이며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아이의 교육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돈을 주기 전에 힘을 주어라. 아이가 강력한 자기인식을 갖도록 도와라. 그러면 아이는 똑똑하고 부자가 될 것이다. 아이가 그런 인식을 키우지 못한다면 온 세상에 그 어떤 돈이나 교육도 아이를 돕지는 못할 것이다. 강력한 자기인식은 더욱 똑똑해지고 부자가 되기 쉽게 만든다.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수록 더 부자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는다. 하루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가령 우리가 시간 단위로 우리의 노동력을 판다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간당 50달러를 받고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은 하루에 400달러이며 일주일에 닷새 일하면 2000달러, 한 달이면 8000달러이다. 이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65살 이상 미국인들 100명 가운데 오직 한 명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보수를 받는 식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는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수록 더 부자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고용주 혹은 그들의 고객에게만 봉사하도록 훈련받는다. 부자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내가 사업가가 된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때때로 현금 흐름 4분면을 그려 그 점을 강조하시곤 했다. 부자 아빠는 현금 흐름 4분면의 왼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왼쪽 면은 신체적 노동을 통해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4분면의 오른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리고 오른쪽은 경제적 노동을 통해 성공하는 것이지. 이어서 신체적 노동과 경제적 노동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신체적으로 일하는 것과 당신의 돈이나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작동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부자 아빠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신체적으로 덜 일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부자 아빠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반드시 너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란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마이크와 내가 돈을 쓸 때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각각의 선택이 장기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네, 부자 아빠의 자녀교육법 일부를 발췌독해 보았는데요. 어, 발췌동안으로는 전부를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테일러 유엠이었습니다.